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마치 유령처럼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을 떠돌며 음모론과 도시 전설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이름, 바로 MK 울트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비밀리에 행해진 인체 실험, LSD가 만들어내는 끔찍한 환각,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정부 요원들의 광기 어린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로 기록된 진짜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신화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충격적입니다. MK 울트라는 단순히 정부가 편집증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려 했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들의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부, 시장, 경제, 나아가 인간의 행동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행위를 넘어 권력과 돈,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MK 울트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잉태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대 초 세계는 아직 지금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공포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뼈아픈 역사인 6.25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 포로들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상한 고백을 했고 마치 누군가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새로 배선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세뇌라는 단어가 공포의 대명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소련은 최면, 약물, 심리적 고문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중국은 사상개조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인 세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전과 선동은 이제 포탄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냉전은 더 이상 군사력만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CIA 본부의 깊숙한 곳에서 섬뜩한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면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1953년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은 MK 울트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연구 계획이었지만 그 실체는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투자였습니다. 비밀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그 어떤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는 수많은 실험들로 구성된 거대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MK 울트라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49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확장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젝트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CIA는 유령 단체, 위장 재단, 그리고 심지어 명문 대학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연구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정보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험 방식은 무모함을 넘어 끔찍했습니다. 동의 없이 투여된 고농도의 LSD, 감각 차단, 최면, 전기 충격을 이용한 기억 재구성, 극단적인 고립과 심리적 해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모두 넘어섰고 지켜야 할 규칙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CIA는 이 실험이 과연 도덕적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효과가 있는가만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MK울트라는 단순히 고문, 통제, 그리고 냉전 시대의 편집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광기 어린 과학과 비밀주의의 이면에는 인간의 행동은 설계될 수 있으며 그 행동을 설계하는 기술이야말로 지정학에서부터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MK울트라는 더 이상 음모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불편할 정도로 익숙한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MK울트라가 어둠 속에서 작동하던 바로 그 시기에 빛의 세계에 있던 기업들은 영향력에 대한 그들만의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업계의 중심지인 메디슨 애비뉴는 광고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고 행동심리학은 대중을 설득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전후 소비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구매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선택을 이끄는가? 무엇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만드는가? 어둠 속의 정부와 빛 속의 기업. 두 세계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결정을 통제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풍경을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MK울트라는 고립된 공포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떠오르던 설득, 조작, 그리고 행동공학이라는 과학의 어두운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MK울트라의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 동원된 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인 인센티브. 이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결짓지 못하는 사실, 즉 정보기관과 시장이 같은 교본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CIA는 MK울트라를 혼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외주를 주고 하청 계약을 맺었습니다. 교수, 정신과 의사, 화학자, 신경과학자, 의료진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맥길 대학교를 비롯한 수십 개의 병원, 제약회사, 심지어 교도소까지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습니다. CIA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 연구 경제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행동연구라는 명목 아래 대학학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실험용 화합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들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윤리 따위는 잠시 접어두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는 강력한 원칙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기관들이 영향력을 쫓기 시작하면 돈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놓치는 MK울트라의 교훈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 예측되고 유도되고 궁극적으로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다면 그 행동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치, 광고, 신념, 그리고 충성심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은 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연구했고 중국은 집단 압력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CIA는 화학, 심리학, 감각 조작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마케팅,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신 통제 기술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경제 자원인
행셔동 레버리지를 찾는 경쟁이었습니다. MK울트라가 어떻게 그 자체보다 더 큰 괴물로 진화했는지 보려면 이 프로젝트를 정의했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973년 CIA가 대부분의 기록을 파기한 후에도 살아남은 문서화된 사례들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안전가옥에서 운영된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이 있었습니다. CIA는 성노동자들을 고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LSD를 투여하게 한 뒤 요원들이 이중 거울 뒤에서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하위 프로젝트 68에서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이엔 카메론 박사가 환각제, 전기 충격, 그리고 정신주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환자들의 인격을 지우고 재구성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자금은 CIA의 위장 단체를 통해 조용히 지원되었습니다. 죄수, 정신질환자, 군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 누구도 진실을 듣지 못한 채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MK울트라의 진짜 모습, 즉 공포와 야망, 과학과 돈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활동과 경제학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CIA가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심리적 통제를 추구하는 동안 민간 부문은 이윤을 위해 심리적 설득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극단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MK울트라가 무고한 시민에게 LSD를 실험하는 동안 메디슨 애비뉴는 대중을 상대로 감정적 방아쇠를 당기는 광고를 실험했습니다. CIA 정신과 의사들이 행동 수정을 시도하는 동안 기업들은 타겟 광고를 개발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인간의 취약점을 연구하는 동안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연구했습니다. 한쪽은 비밀을 무기로 사용했고 다른 한쪽은 전략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으로 이끕니다. MK울트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습을 바꾸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 교훈은 굳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관들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1973년 CIA가 MK울트라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을 때 그것은 기관이 갑자기 도덕성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의회는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MK울트라는 만약 그 전모가 드러날 경우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은 말 그대로 불태워졌습니다. 단 하나의 지시로 방대한 기록 보관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몇몇 재정 기록과 우연히 살아남은 문서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작전 프로그램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 연구 결과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움직이던 동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영향을 받기 쉽다는 MK울트라의 발견은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통제는 더 이상 약물이나 최면, 비밀 실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것, 즉 시스템과 시장, 그리고 기술로부터 왔습니다. 정보기관이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자마자 민간 부문이 더 나은 도구, 더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MK 울트라는 조악한 프로토타입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제품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기업, 광고주, 행동경제학자, 그리고 마침내 실리콘밸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유산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려면 하나의 계주 경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MK 울트라는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식을 바꾸고 현실을 왜곡하며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통은 의사결정, 인지 편향, 중독, 그리고 설득을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바통은 감성 타겟팅을 정교하게 다듬는 마케터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 전략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미디어 기업을 거쳐 마침내 우리의 모든 탭, 스와이프, 그리고 잠시 멈춤까지도 추적하고 측정하여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다시 입력하는 기술 기업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CIA가 화학약품으로 강요하려 했던 것을 실리콘밸리는 코드를 통해 달성했습니다. 행동과학이 경제학과 본격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으로 가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간주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이기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훗날 이 분야 전체를 뒤바꾼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 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그들은 편향되어 있고 감정적이며 쉽게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결정에서 말이죠. 이러한 통찰은 행동경제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이후 정부 정책, 마케팅, 금융,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K 울트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했습니다. 인간의 인지적 약점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을 설계할 수 있다. 정부는 대중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넛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기 위해 심리적 방아쇠를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공포, 탐욕, 위험 감수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현대 경제는 거대한 영향력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강압을 통해 동의를 지우는 대신 이용 약관 속에 동의를 파묻어버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인터넷은 기업에게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의 원재료인 관심에 대한 접근권을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보기관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즉 자발적인 감시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습관, 선호도, 감정, 취약점과 같은 행동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MK 울트라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값을 매길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한 번에 소수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했던 MK 울트라와 달리 현대 기술 기업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조잡하거나 화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보이지 않으며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만 통제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은 예측 가능한 것이 됩니다. 정부와 기업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입니다. 정보기관은 허위 정보를 연구하고 기업은 참여를 연구합니다. 정치 캠프는 설득을 연구하고 헤지펀드는 행동 변동성을 연구합니다. 오늘날 경제의 모든 주요 기관들은 이제 인식을 형성하거나 최소한 예측하기 위한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궁극적인 변수라는 MK 울트라의 교훈은 현대 경제 권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장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감정, 기대, 공포,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석유나 금,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 믿음, 그리고 행동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바이럴된 이야기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조작된 욕망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사도록 유도되어 가계 부채가 증가할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통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알고리즘 피드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고 원하는지를 결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공포가 규제 당국이 대응하기 전에 뱅크런을 촉발시킬 때, 그것 또한 영향력 경제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MK 울트라가 예고했던 세상입니다. 정신통제가 더 이상 비밀 작전이 아닌 하나의 산업이자 시장이며 수조 달러 가치의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향력의 도구가 강력해지면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은 한때 소련이 심리 통제를 마스터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기업이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업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제 무엇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MK 울트라의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시장과 돈, 그리고 권력의 흐름을 읽으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자본이 아니라 동의라는 것. 그리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전투는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MK 울트라는 그 아이디어를 무기화하려는 최초의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노골적이며 조잡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관심 경제를 지배하고 세계 정치를 형성하며 매일 수십억 달러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교묘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동기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향한 기관들의 경쟁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계하는 능력은 언제나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